고졸 천 것이 10년이나 버틴 게 용하다. 이거 사!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38번째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대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이야? 도장 찍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애가 진짜 며느리야. 너 같은 게 뭔 자격으로 이 집안에 있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딸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끝내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28, 고아원 출신의 고졸 학력. 그런 제가 청상건설 장남과 결혼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제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객 명단 줄여야겠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졸 며느리 드린다고 소문나면 창피해서 어떡해. 친척들한테만 알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제 쪽 하객은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 두 분뿐이었습니다. 시댁 쪽은 100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피로연에서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수연 씨였습니다. 언니, 드레스 어디 거야? 아, 이건 설마 대여한 거 아니지? 우리 집안에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여한 게 맞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어차피 한 번 입을 건데 뭘 사냐고 하셨습니다. 수연 씨가 피식 웃었어요. 역시 티가 나더라.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시댁 본가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어른들께 인사드려야지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웨딩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 4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저. 셋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혼자 했어요. 서진아, 전 좀 더 붙여. 서진아, 나물간 좀 봐. 서진아, 설거지 밀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12시간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부었습니다. 손이 갈라졌어요.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나중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졸인데 뭘 기대해. 그냥 일이나 시키면 돼.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태준 씨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서진아,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서진아, 수연이한테 좀 맞춰줘. 서진아, 내가 참으면 되잖아.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태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결혼 3년 차 하유리가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댁의 무시도 남편의 무관심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하율이 첫돌잔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예쁘게 잘 자라서 다행이야. 엄마를 안 닮아서.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하율이를 아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혼자 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율이가 3살이 됐을 때 신우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언니, 그 가방 어디 거야? 제가 들고 있던 건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 낡았지만 제게는 보물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물건이에요. 가짜 명품 들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버려.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남편의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배우자 동반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태준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네, 배우자 동반이라고. 다른 임원 부인들은 다 명문대 출신이야. 내가 가면 내가 창피해. 그날 태준 씨는 혼자 행사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하율이와 둘이 밥을 먹었어요. TV에서 청산건설 창립 기념 행사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준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율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혼자 가? 아빠가 바빠서 그래. 엄마는 왜 맨날 혼자야?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혼 7년 차 설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10시간 넘게 일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세뱃돈을 나눠주셨습니다. 신우이에게는 50만 원, 태준 씨에게는 100만 원,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야. 뭘 바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따라 웃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참자. 하율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하율이만 잘 키우자. 그래서 참았습니다. 8년, 9년, 10년.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무시당해도 웃었습니다. 무시당해도 네, 어머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시당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제 37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하율이만 기억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학교에서 만든 종이 카드를 건네주더라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해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받고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1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서진아, 그 사람들한테 기대지 마. 내 힘으로 살아. 그래서 참았어요. 10년을. 그런데 그 다음에 제 38번째 생일.
그들이 먼저 끝을 선언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본가로 와. 아침에 태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어요. 1년에 몇 번 통화하지 않는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내 생일이잖아. 어머니가 챙겨주신대.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일을 챙겨주신다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혹시 달라진 걸까요? 이제야 저를 인정해 주시려는 걸까요? 바보 같은 기대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하유리를 데리고 시댁 본가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29쯤 돼 보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비싼 옷. 시어머니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셨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웃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분은 앉아. 대답 대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율이 손을 잡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하율이가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생일 선물인가?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밀어내셨습니다. 제 앞으로 열어봐. 손이 떨렸어요. 이유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 생일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세 글자. 그게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왜요? 겨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고졸 청것이 10년이나 버틴 게 용하다. 이거사. 손가락이 제 얼굴을 향했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어. 이 집안의 고졸 며느리라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닥쳐. 말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에. 내가 뭘 했는데? 밥하고 설거지한 거? 그게 며느리 노릇이야? 우리 태준이 출세하는데 내가 뭘 도와줬어?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넌 그냥 짐이야, 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누이가 웃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오빠가 불쌍했어. 회사에서 임원 부인들 모임 있잖아. 거기 혼자 못 가는 거 알아? 고졸 마누라 데리고 가면 창피하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태준 씨가 저를 두고 혼자 행사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창피해서였구나. 제가 창피해서.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서진아, 너도 편하게 살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건 너도 알잖아. 편하게요? 10년을 저 혼자 명절마다 부엌에 서 있었는데요. 10년을 하녀처럼 일했는데요.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목마른데. 오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젊은 여자가 태준 씨를 보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로. 어머님, 저 여자는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상했어요.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이 애가 진짜 며느리야. 박지아. 한양건설 회장 딸이지. 너 같은 게 뭔 자격으로 이 집안에 있었어? 한양건설. 청산건설보다 3배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 같은 게 아니었어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도구였던 거예요. 10년 동안 밥하고 아이 키우는 도구.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도구가 나타났으니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박지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생각보다 평범하네. 오빠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신우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잠깐 눈이 멀었던 거지.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신우이, 박지아. 세 여자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유리가 뛰어왔어요. 엄마. 작은 몸이 저를 안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하유리가. 엄마 무서워. 왜 다들 엄마한테 소리 질러? 하유라. 가자 엄마. 집에 가자.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유리는 여기 있어. 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강씨 집안 핏줄인데 고졸 엄마한테 맡길 수 없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유리까지? 이 사람들이 하유리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안 돼요. 하유리는 넌 선택권이 없어. 태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라도 좀 줄게. 소송하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내가 뭘 가져왔어? 이 집안에 증거할 재산이 뭐가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고졸 여자. 가진 거라곤 2손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합의서를 제 앞에 다시 밀어놓으셨어요. 도장 찍어. 오늘. 손이 서류 위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 10년의 무게가 그 종이 위에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그 사람들한테 기대지 마. 내 힘으로 살아. 서랍 속 봉투가 떠올랐어요. 1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봉투.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잘 생각했? 단 서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뭐? 제가 서명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정하겠습니다. 저는 봉투째로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율이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의 대접.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태준 씨의 욕, 신우이의 비웃음.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최동현 실장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연락처였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거라. 이 사람이 도와줄 거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 윤서진이에요. 아가씨, 10년 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쓰려고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다시 침묵. 그리고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각오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최동현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실장님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흰 머리가 섞인 단발, 차분한 눈빛.
외할아버지 곁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실장님, 그 호칭은 바꿀 생각 없습니다. 아가씨는 아가씨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 동안 고졸 청것이라 불리다가 갑자기 아가씨라니 어색했습니다. 커피 드세요. 말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이 커피잔을 밀어주셨어요. 저는 잔을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진짜 고아는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은하그룹 창업주 강태현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는 본처 소생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로 태어난 딸, 인정받지 못한 핏줄. 그래서 어머니는 재벌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하셨대요. 저를 낳고 홀로 키우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저는 학교에 다녔어요. 단칸방에서 둘이 살았지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말기. 서진아. 병실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게 아무것도 못 남겨줘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약속해줘. 그 사람들한테 절대 기대지 마. 그 사람들. 은하그룹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내 외할아버지가 연락할 거야. 돈을 준다고 할 거야. 하지만 받지 마. 그 돈은 더러워. 엄마를 버린 사람들의 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외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내 어미한테, 그리고 너한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연락이 왔어요. 용돈을 보내주신다고, 학비를 대주신다고.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다 25살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갔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병실에서 외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내 어미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품어주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남기려고 한다. 외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봐라. 할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전부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흘 뒤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처 소생 아들들, 그 가족들. 저는 그들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그 돈에 기대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3년 뒤 태준 씨를 만났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고아원 출신의 고졸 학력인 저를.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봉투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어보시겠습니까? 최동현 실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은하그룹 주식 양도 증서. 전 재산의 35%를 외손녀 윤서진에게 양도한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35%면 현 시가로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하그룹 최대 주주입니다, 아가씨. 본처 소생 두 아들이 각각 25%씩 가지고 있어요. 아가씨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보였어요. 공증인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회사를 맡기면 싸우다 망할 거라고. 그래서 손녀한테 맡기시려고 했습니다. 욕심 없이 자란 손녀한테. 실장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10년 전 아가씨가 결혼하신다고 연락 안 하셨을 때도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힘들어 하시는 것도, 그 집안에서 무시당하시는 것도 아셨어요? 네. 하지만 아가씨가 먼저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회장님이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에 기대지 마. 하지만 어머니, 저는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을 무시당하고 10년을 하녀처럼 살고 10년을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데 그들이 먼저 버렸어요. 제 딸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아요. 최동현 실장님이 서류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아가씨, 이거 보세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청산건설 관련 서류였어요. 청산건설이 지금 은하그룹 계열사 은하건설의 대형 수주 계약을 따려고 합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그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가씨입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은하건설은 은하그룹 100% 자회사입니다. 대주주인 아가씨가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 성사가 안 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청산건설, 시댁회사, 태준 씨가 전무로 있는 그 회사. 청산건설은 이 계약 따지 못하면 자금 흐름이 막힙니다. 최근 무리하게 사업 확장해서 빚이 많거든요. 이 계약이 불발되면 망하는 건가요? 망하지는 않아도 회장 일가의 경영권은 위태로워집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고졸 천 것이라 무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음 주 목요일에 비즈니스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은하건설 측이 청산건설 경영진을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대주주이신 아가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결정은 아가씨가 하시는 겁니다. 복수를 하셔도 되고 용서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가씨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은하그룹 본사가 있겠죠. 그리고 저 어딘가에 청산건설 사옥도 있을 거예요. 10년을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이제 숨을 쉴 차례였어요. 실장님, 네 아가씨. 청산건설이 목숨 걸고 따려는 그 계약. 저는 실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정권자가 접니다. 실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유리와 함께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최동현 실장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시댁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하유리가 물었어요. 응, 당분간 여기서 살 거야. 아빠는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엄마랑 둘이 있자. 하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최동현 실장님이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청산건설 내부에 실장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년이 서류 들고 튀었대요. 지금 시어머니가 난리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서류를 들고 튀었다니. 제가 10년 동안 무슨 짓을 당했는지는 모르시나 봐요. 하지만 시댁은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큰 일이 있었거든요. 은하그룹과의 비즈니스 미팅. 청산건설이 목숨 걸고 따려는 3천억 원짜리 계약. 그 미팅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실장님이 전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시댁은 지금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여보, 이번 계약만 따면 우리 회사 확 커져. 태준 씨가 시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은하그룹 대주주님만 잘 모시면 돼. 누군지는 모르지만 비서실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한대요. 얼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면 되지. 내일 지아도 데려가. 새 며느리 자랑도 할 겸. 새 며느리. 박지아 말이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대주주님께 자랑한다고요? 정말 기대되네요. 미팅 전날 밤 실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가씨, 내일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실장님. 긴장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냥 참았던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미팅 장소에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실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제대로. 결혼하고 나서 화장을 거의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꾸미면 바람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비비크림만 바르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피부 화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눈썹을 다듬고 아이라인을 그렸어요. 립스틱은 진한 레드로.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28살에 결혼할 때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38살의 저였어요. 10년을 버틴 사람, 10년을 견딘 사람.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실장님이 보내주신 거였어요.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화이트 실크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달랐습니다. 고졸 청것이 아니었어요. 은하그룹 대주주 윤서진이었습니다. 하유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예쁘다. 그래. 고마워.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저는 하유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응. 엄마 중요한 일 있어. 하율이 학교 갔다 오면 이모가 데리러 올 거야. 이모는 실장님이 붙여준 보모분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화이팅. 하율이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화이팅. 그 시각 청산건설 본사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은하그룹 대주주님이 오신다.
회사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로비에서 회의실까지 카펫을 새로 깔았고 최고급 다과를 준비했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회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대주주님 취향이 뭔지 알아봤어? 비서실에서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철저하게 비밀이래요. 나이는?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대요. 뭘 그렇게 숨겨. 어쨌든 우리가 정성껏 모시면 되지 뭐. 태준 씨도 왔어요. 옆에 박지아를 데리고. 오빠, 나 오늘 이 옷 어때? 박지아가 몸을 돌려 보였대요. 핑크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 예쁘네. 대주주님한테 좋은 인상 줘야 해. 당연하지. 나 한양건설 회장 딸이잖아. 대주주님이 누구든 우리 집안은 알 거야. 둘이 웃었대요. 자신만만하게. 신우이도 왔어요. 오빠, 이 계약 따면 나한테도 좀 줘. 이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거든. 알았어. 계약만 따면. 모두가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 계약. 이것만 따면 청상건설이 한 단계 도약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주주님 도착하셨답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태준 씨가 넥타이를 고쳐 맸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최동현 실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청상건설 여러분, 은하그룹 대주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손하게. 10년 동안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태도였어요. 실장님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 화이트 실크 블라우스, 단정하게 넘긴 검은 머리, 진한 레드 립스틱,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신우이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멈췄습니다. 박지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시아버지만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았어요. 너 왜 여기? 말이 끊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을 돌아 상석으로 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여기 은하그룹 대주주님 오시는 자리야. 나가.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상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어요. 은하그룹 이사. 대주주 윤서진.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 신우이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실장님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동현 실장님이 한 발 앞으로 나오셨어요. 청상건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은하그룹 최대 주주이자 이사 윤서진 아가씨입니다. 강태현 회장님의 유일한 외손녀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박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여자가 고졸인데? 저는 박지아를 바라봤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학력과 주식 지분은 관계없어요. 모르셨나 봐요. 박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석에
10년 동안 시댁 식탁에서 맨 끝자리에만 앉았던 제가 이제 상석에 앉았어요. 설명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강태현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전 재산의 35%를 외손녀인 저한테 상속한다고. 35%면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현 시가로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은하그룹 최대 주주죠. 본처 소생 두 아들분보다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썼어요. 어머니 유언 때문에. 그 돈에 기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제 생일에 이혼 서류 주시면서 고졸 청것이라고 하셨죠. 제 딸까지 빼앗겠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구나. 10년을 참아도 소용없구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청상건설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은하건설과의 3천억 원짜리 계약. 이 계약 제가 승인 안 하면 성사 안 됩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진아. 태준 씨. 저는 차갑게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행사에 저 한 번도 안 데려가셨죠. 고졸 마누라가 창피하다고. 태준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임원 부인들 모임에도 저 혼자 못 갔죠. 다들 명문대 출신인데 저만 고졸이라고. 그건. 근데 태준 씨.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저 고졸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도 저예요. 태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서진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응? 10년 동안 그 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왜 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가난하고 못 배운 며느리일 때는 고졸 청것이었는데 돈 있는 대주주가 되니까 갑자기 미안하다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아니 서진 언니. 우리가 그동안 좀 그랬지? 근데 다 가족끼리 그런 거잖아.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요? 응. 우리 화해하자. 언니가 대주주시니까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수연 씨. 응? 결혼식 날 제 드레스 보고 대여한 거 아니냐. 티 난다고 했죠? 신우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명절 때마다 저 혼자 부엌에서 12시간 일할 때 거실에서 TV 보셨죠? 제 어머니 유품 가방 보고 가짜 명품이라 창피하니까 버려라고 했죠?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업 미팅이에요. 가족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들을 올려다봤던 것처럼 청상건설과 은하건설의 계약권은 보류합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보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보류.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 이 계약 아니면
알아요.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금 흐름 막혀서 힘들어지시겠죠. 그래서 목숨 걸고 이 계약 따려고 하신 거잖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이혼건. 저는 태준 씨를 봤습니다. 합의 이혼은 안 합니다. 뭐? 소송 갈게요. 태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소송하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내가 뭘 가져왔는데. 제가 뭘 가져왔는지는 변호사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참 박지아 씨. 박지아가 움찔했습니다. 한양건설 회장 딸이시라고요? 그쪽 회사도 은하그룹 계열사랑 거래 많으시던데. 나중에 뵙게 되겠네요. 박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가씨. 최동현 실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들이 이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요. 저는 말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사람 취급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돌아섰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났어요. 대신 숨이 쉬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로펌에 앉아 있었어요. 최동현 실장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셨어요. 윤서진 씨, 준비된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 99%입니다. 그래요? 네. 상대 측 강태준 씨의 불륜 증거가 확실합니다. 호텔 투숙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까지 3년 전부터 시작된 외도네요. 3년. 그러니까 하유리가 7살 때부터였어요. 제가 하유리 학교 준비하고 시댁 집안이라고 밤마다 혼자 울고 있을 때 태준 씨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 쪽으로 갑니다. 아버지 쪽에 유책 사유가 있고 어머니가 10년간 주양육자였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능력도 어머니 쪽이 압도적이시고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상대 측이 합의 요청할 겁니다. 소송 가면 본인들이 더 불리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 안 합니다. 네. 끝까지 갑니다. 법대로 하세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동현 실장님을 만났어요. 아가씨, 청산건설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요? 계약건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요. 시어른 되시는 분들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과요? 네. 무릎 꿇고 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 실장님. 네, 아가씨. 10년 동안 제가 무릎 꿇은 적 있는지 아세요? 실장님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명절마다 큰절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매일 눈치 보며 살았어요. 무릎이 닳도록.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릎 꿇을 차례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계획대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검찰에 보내주세요. 실장님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청산건설의 비리 자료였습니다. 실장님의 사람이 몇 년에 걸쳐 모은 것들이었어요. 탈세, 횡령, 부당거래. 하나하나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이걸 보내시면 강철호 회장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가족이신데. 가족이요? 저는 실장님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나요?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실장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보내주세요. 사흘 뒤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이 청산건설에 압수수색을 나갔다고 합니다. 강철호 회장과 강태준 전무가 소환됐고요. 같은 날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게 내 짓이야? 검찰이 왜 갑자기 우리 회사에? 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 했잖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어요.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태준 씨, 뭐? 10년 동안 저한테 한 말 중에 거짓말하지 마도 있었죠. 제가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애초에 결혼을 왜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 검찰 일은 저도 몰랐어요.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리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거 아닐까요? 서진아, 제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직접 통화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찾아왔어요. 오피스텔 앞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서진아.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못했어. 시누이도 옆에 꿇어 앉았어요. 언니, 아니 서진 언니. 진짜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제발 검찰 수사 좀 막아줘.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올려다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위에서 군림하던 사람들. 저를 벌레처럼 취급하던 사람들. 어머님. 응. 그 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뭐? 미안한데 안 돼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검찰 수사는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리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머님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이혼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전부요.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서진아, 우리 태준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10년 동안 태준 씨가 절 불쌍히 여긴 적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풀렸습니다. 없죠. 한 번도. 저는 돌아섰어요. 돌아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를게요.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울음. 시누이의 애원.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하유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밖에서 무슨 소리 났어? 아,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목소리 같았는데. 응, 할머니 오셨었어. 왜 안 들어오셨어?
저는 하율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율아, 응?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좀 복잡해서. 하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그럼 됐어. 하율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작은 팔로.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율이 앞에서는 안 울려고 했는데, 엄마, 왜 울어? 몰라. 그냥, 슬퍼서? 아니, 슬픈 건 아닌 것 같아. 정말이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무거운 게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것들이. 하율아, 응? 앞으로 엄마랑 둘이 살자. 행복하게. 하율이가 활짝 웃었어요. 좋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가 울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엄마, 하율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요. 일어났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하율이가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내가 토스트 구웠어. 식탁 위에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간 탄 토스트 2장, 그 옆에 우유 2잔.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나 이제 11살이야. 다 컸지. 저는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하율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잤어? 응. 푹 잤어. 나도.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침이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 없이, 시선 피할 필요 없이, 그냥 둘이 앉아서 아침을 먹는 것. 이렇게 간단한 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할머니 산소에 가려고. 외할머니? 응. 하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이 갈래. 그래. 고마워.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살짝 탔지만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토스트였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산건설이 최종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강철호 전 회장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이며 강태준 전 전무도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청산건설 사옥이 나왔어요. 그 앞에 매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아빠 회사야? 하율이가 물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혼은 6개월 전에 확정됐어요. 양육권은 제게 왔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끝났고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청산건설이 기울면서 태준 씨한테 남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었으니까. 중요한 건 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율이는 제 곁에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하율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이따가 봐. 응, 공부 열심히 해. 하율이가 친구들과 함께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때 하율이는 웃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라요. 하율이가 웃어요. 진짜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하율이 손을 잡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만이에요.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던 거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남겨준 거 썼어요. 하율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말 안 들어서.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벚꽃잎이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엄마. 저는 미소 지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묘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서진 장학재단. 고아원 아이들,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서류에는 재단 설립 허가서가 있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이름으로 했어요. 바람이 멈췄어요. 고요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났어요. 1년 동안 안 울었는데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하율이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 응, 알아.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저로 살 거예요. 누구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 마누라도 아니고 그냥 윤서진으로. 하율이 엄마로. 묘비 위에 벚꽃잎이 소복이 쌓였어요. 그리고 행복할 거예요. 엄마가 못 누린 거 제가 대신 누릴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하율이도 따라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산을 내려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하율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딸이라서 좋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도. 하율이 엄마라서 좋아. 우리 맨날 이렇게 살자. 그래. 맨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벚꽃길을 따라.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생일날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끝이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버린 그 순간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고. 나도. 하율이가 활짝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분홍빛, 주황빛, 보랏빛. 예뻤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하율이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아. 엄마가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어땠더라. 시댁에서 명절 준비한다고 새벽부터 일어났었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무한테도 고맙다는 말 못 듣고 지금은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요리를 해요. 딸이랑 같이 먹어요. 맛있다고 말해줘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엄마, 파스타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웃음이 났어요. 물이 끓었습니다. 면을 넣었어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짜잔, 완성. 우와, 맛있겠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봄밤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하유리를 바라봤어요. 맛있게 파스타를 먹고 있는 딸을. 괜찮아졌어요. 10년이 걸렸지만 이제 괜찮아요. 봄이 왔습니다. 작년 봄에는 혼자였어요. 올해는 달랐습니다.